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실험 5차 기본 물리량의 측정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길이, 랭스, 그 다음에 질량은 매스, 그 다음에 시간, 타임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리량, 이 세 가지는 물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물체의 길이, 시간, 질량과 같은 기본적인 물리량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물리량들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우선 먼저 볼 텐데, 이것을 측정하는 기구의 사용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가 바로 길이를 재는 기구인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들자 메인 스케일과 어미자 메인 스케일과 아들자 버니어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내경과 외경, 그 다음에 깊이를 어미자의 눈금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의 측정 기구인데,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손에 들고 있는 얘가 우리 학교에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인데요.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깊이를 잴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경을 잴 수 있고요. 얘로 외경을 잴 수 있고, 단면 사진이다 이런 거고, 고정 나사가 있고요. 슬라이더, 그 다음에 주척이 있습니다. 요런 건 이제 부척이 되겠죠. 이게 본체이고, 이러한 캘리퍼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33쪽입니다. 봅시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로 눈금을 읽는 원리 중요하죠? 그죠?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살펴보자. 버니어 캘리퍼스의 아들자의 눈금은 어미자의 눈금 n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를 n등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미자의 눈금 9개를 아들자의 눈금 10등분 하여 놓은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교과서의 그림이 조금 삐딱한데요. 어디가 삐딱하냐면은 이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일치되어 있다 하고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자, 보면은 어미자의 눈금 9개를 아들자의 눈금 10칸으로 10등분 해 놓았죠. 그래서 아들자의 눈금 한 개는 0.9mm입니다. 아래쪽 계속 읽어봅시다. 이걸로 어떻게 재느냐? 버니어 캘리퍼스로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나타낸 것인데, 자, 일단 그 길이가 1.2가 여기 2잖아요. 1.2짜리인데 1.2보다는 조금 넘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x의 길이 얼마나 넘쳐 있는지, 여기를 지금 확대한 게 얘예요. 얼마나 넘쳐 있는지 이 x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지점을 볼 거예요. 이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d-d'을 해가지고 x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x는 이거인데 d가 3mm죠. 지금 여기 지점이요. 일치한 지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3mm인데, 아들자의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0.9mm의 눈금이 3개가 가 있는 거니까 빼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03cm입니다. 그래서 이 x가 0.03이니까 이 물체 길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이걸 가지고 측정 실험을 할 건데, 앞부분을 다시 찍은 사진이 이거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쫙 보면은 자세히 보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자, 어미자의 눈금을 검은색으로 잘 보이게, 어미자의 눈금을 19, 그죠? 19 눈금을 아들자의 눈금 20칸
20으로 등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 2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교의 버니어 캘리퍼스 어미자의 눈금 19개를 20등분하여 아들자의 눈금을 만들었을 경우 어미자의 눈금 한 칸은 지금 1mm잖아요. 1mm라고 할 때 아들자의 눈금 간격은 20분의 19 곱하기 1mm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차는 1mm 빼기 20분의 19mm니까요. 얘가 얼마냐면 20분의 1mm여서 0.05mm가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어미자의 최소 눈금 1mm의 20분의 1까지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으니 굉장히 정밀하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은 두 번째 후자에 해당합니다. 있도록 비교한 것이 많이 생각되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건 이거예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도 0점 맞춰야 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 좀 오차가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이 0점을 맞추었다면 측정 후에도 이 0점을 보정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읽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이 타블렛 펜의 외경을 하려고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보면은 자, 어디에서 일치하느냐. 더 확대.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0이라는 눈금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하면은 10mm 10mm 지점보다 약간 오른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적으로 2 이상의 아들자 눈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살짝 벗어난 거니까.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정도 사이에서 일치되는 지점이 있을 건데 더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한 칸의 눈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20분의 1mm니까 0.05mm입니다. 즉 10mm에다가 더하기 0.05mm라는 눈금이 몇 개 있냐면은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1 했는 것이 바로 이 타블렛 외경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5mm가 되겠죠. 자, 하나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요런 테이프의 내경 안쪽 지름을 재는 것인데 자, 안쪽에 정중앙쯤에 딱 물려놓고 얘의 지름을 재보겠습니다. 자, 쭉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너무 확대했나요? 어미자의 눈금이 안 보이죠?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25mm 지점이죠. 자, 여기는 26mm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0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26mm의 중간보다는 확연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감각적으로 보면은 이 정중앙의 앞부분은 자세히 볼 필요가 없고요. 요 뒷부분부터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자, 보면은 여기 7지점 그죠? 여기에서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까지 몇 칸인지 봅시다. 몇 칸이냐 하면은 7 곱하기 2니까 14칸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이 물체의 길이는 내경이죠. 26mm 더하기 소수점 이하를 읽어야 되니까 0.05mm라는 하나의 칸이 몇 개가 있냐면은 14칸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계산할 때 얘를 계산해 보면은
26mm 더하기 얘가 0.7mm인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0.05mm 곱하기 14라는 것은 0.05mm를 14번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효 숫자의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요. 의심스러운 숫자가 하나만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분해능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70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이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길이는, 이 내경은요 26.70mm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실제 실험을 통해 이 부분을 더 정리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34쪽 마이크로미터의 원리와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360도 회전할 때마다 0.5mm씩 이동하는 정밀 나사, 즉 마이크로미터 나사를 사용하여서 주로 물체의 바깥 지름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뭐 두께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학교에 있는 마이크로미터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측정을 해보겠죠. 자, 마이크로미터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자 봅시다. 자, 그림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프레임, 요 부분이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엠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핀들, 여기가 슬리브, 여기가 딤블이고, 여기 작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레치 스톱입니다. 자, 슬리브를 보면 되는데, 자 봅시다. 슬리브에는 0.5mm 간격의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0.5mm라는 게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면은 어미자의 최소 눈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딤블의 원주, 이 딤블이라는 것이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면은 아들자의 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딤블이 50등분 되어 있어서 한 눈금이 0.01m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0.5mm 나누기 50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0.01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딤블을 1회전시키면 스핀들이 0.5mm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엠빌은 기준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핀들은 레지 스톱을 돌리는 데 따라 전진 또는 후퇴를 하는데요. 엠빌과의 사이에 물체를 물리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물체의 치수를 측정할 때에는 프레임 부분을 왼손으로 쥔 다음에 엠빌과 스핀들 사이에 물체를 끼웁니다. 그 다음에 레치 스톱으로 정밀하게 조정을 하는데, 자, 이때 주의할 게 있는 게, 이 레치 스톱을 돌리다 보면 딱딱딱 소리가 3번 정도 날 때가 있는데, 그때 눈금을 읽어야 돼요. 너무 억지로 돌려서 꽉 끼이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측정할 값보다, 참값보다 더 얇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돌려서 딱딱딱 3번 정도 소리가 났을 때 멈춰야 됩니다. 이때 슬리브의 눈금으로 0.5mm까지 읽어요. 자, 어미자의 눈금이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딤블의 눈금을 읽어서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더하기 했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크로미터는 0.01mm까지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 4를 봅시다. 자, 그림 4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이거죠. 자, 뭐예요? 자, 확대를 했습니다. 자, 지금 5, 6, 7인데 7보다는 0.5에 못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7.5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 바로 오른쪽을 읽으면 되는데 오른쪽 값을 읽어보면은 35, 36, 37, 37과 38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373mm, 요 마지막은 의심이 되는 수, 마지막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 전에 0점을 맞추고 측정 후에도 차이가 있으면 그 0점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우리 그 학교에 있는 마이크로미터계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측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측정 범위가 얼마냐 하면은 25mm의 두께까지 잴 수 있고요. 정밀도는 0.01m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요즘 가위의 두께를 한번 재볼 텐데 값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자, 빙빙 돌려서 자, 우리가 보기 좋게 쭉 왔어요. 자, 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0, 1, 2, 3 내려왔을 때 3과 여기 즉 3.5mm 보다는 더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얼마나 크냐는 이제 오른쪽 딤블의 눈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0, 1, 2, 3, 4, 5, 6, 여기가 6이죠. 그 다음 여기가 7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를 읽어보면은 0.06과 0.07mm의 사이 값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도 어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략 여기가 66.2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062mm라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슬리브에서 읽은 값과 딤블에서 읽은 값을 더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3.562mm가 이 가위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준비물을 가지고 실제로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과정을 봅시다. 시험관의 바깥 지름과 안 지름을 측정하고요. 평균값 여러 번 측정해서 보정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종이의 두께도 재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자저울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0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0점 맞추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저울의 경우에는 오른쪽 봅시다. 전자저울의 종류마다 사용 범위, 그 다음에 최소 눈금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질량 범위와 측정 목적에 맞는 전자저울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저울의 그 최소 눈금 단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그 최소 눈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좀 더 가격이 비싸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스톱워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전원을 켜고 스톱워치 모드 설정하고요. 스타트 앤 스탑 눌러서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시간을 측정할 때에는 우리가 시간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14쪽에 보면은 계통오차 중에 개인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을 측정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인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그 시간을 재는 측정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 실험 같은 경우는 포토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시 교과서 돌아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실험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보면 되겠죠. 평균값 재보고 평균값 재보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설탕 몇 알과 같은 작은 질량을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스톱워치 사용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 측정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러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어미자의 눈금이 5, 6, 7보다 크죠. 0지점부터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7. 얼마 밀리미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얼마라는 걸 읽으면 되겠죠.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들자의 눈금이 20분의 1mm예요. 여기 오른쪽 적혀 있죠. 자, 일치된 지점이 1칸, 2칸, 3칸, 4칸, 5칸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은 20분의 1mm 곱하기 5니까 0.05mm 곱하기 5니까 0.25mm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번마다 이런 계산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일단은 7.2 5 밀리미터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바로 7. 얼마 밀리미터라고 적어 놓고요. 여기에서는 00, 10, 20, 30, 40, 50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25입니다. 이 25를 바로 여기에 적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계입니다. 봅시다. 마이크로미터로 눈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0.5보다도 덜 가 있죠. 훨씬 덜 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자, 0. 얼마 밀리미터일 텐데 지금 이 화살표를 그려놓은 거 봐서는 얘가 딱 일치하나 봐요. 그죠? 여기가 16이잖아요. 그래서 이 16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6, 0.16mm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이 사이의 부분을 10분의 1까지 어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일치한다고 읽게 된다면 0.160mm라고 유효 숫자를 고려하여서 읽어야 되겠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읽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0.160mm라고 읽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37쪽에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 블록의 가로와 세로를 측정을 하여서 한 면의 면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적절한 측정 도구로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로와 세로를 측정하였고요. 각각 다른 위치에 측정하였고 서로 다른 캘리퍼스를 사용하였으며 10번까지 측정을 하였대요. 자, 그 결과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면적의 대표값과 면적의 불확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산기를 일일이 다 쓰기 힘들어서 엑셀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측정 횟수가 지금 화면 잘 보이죠? 측정 횟수가 10번이고요. A를 측정한 값이고 그 다음에 B를 측정한 값을 이렇게 손으로 다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엑셀 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선생님이 과정을 잘 설명할 거예요. 자, 평균을 보게 되면요. 자, 평균이라는 것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average 함수를 사용한 건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손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B입니다. 요것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엑셀에서는 average 함수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틀린 표준 편차라고 적어놨죠. 우리 교과서에서 구한 표준 편차를 보면요. 0.019, 0.024입니다. 자, 선생님도 0.019, 0.024라고 구했는데 위에 거는 맞는데 밑에 건 뭔가 틀렸죠.
자, 함수가 다르거든요. 자, 위에 것의 함수를 보면요. stdv.s라는 함수 실력을 이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틀린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이용했냐면은 자, stdev.p입니다. 자, stdv까지 같은데 .s라는 함수와 .p라는 엑셀 함수가 다르죠. 자, 이게 지금 각각 어떤 함수냐면요. 여기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이. dv. 하고 p하고 s가 나오는데 p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고, 자, 아래쪽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르겠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 보면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예전에 불확도를 할 때를 봐야 돼요. 교과서 21쪽을 봅시다. 자, 20쪽입니다. 20쪽 제일 밑에를 봐요. 자, 20쪽 제일 밑에 보면 제곱근 안에 분모가 n-1이죠. 자, n-1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위에 거. 지금 우리가 막 옳게 구한 표준 편차이고요. 그냥 나누기 n을 하면은 이게 바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으로 엑셀을 걸면 안 되고요. 엑셀 함수를 걸 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 즉 나누기 n-1을 하는 식을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어찌됐건 엑셀을 사용할 때의 그 유의점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게 옳은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 다음 표준 불확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표준 불확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표준 편차에다가 교과서 21쪽을 보면 나누기 루트 n을 해서 A형 표준 불확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루트 n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스퀘어 루트 10이라는 함수를 걸었죠. 3.1621 이렇게 루트 10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위의 식으로부터 오른쪽을 나누기를 하라라고 해놨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0.006, 0.008로 나옵니다. 물론 소수점 뒤에 무리수니까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기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더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확장 불확도는 이 표준 불확도에다가 t 값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지금 95%잖아요. 95%의 신뢰도를 가지면서 10번 측정하였으니까 우리 교과서 21쪽에 이 표를 봐야 합니다. 21쪽의 표를 보면은 95% 신뢰도에 10번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t 값이 자, 측정 횟수 마이너스 1이죠. 2.26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t 값이 2.262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그죠? 수정하겠습니다. 2.262입니다. 그러면 확장 불확도 값도 2.261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2.261을 곱해야 됩니다. 자, 표준 불확도에다가 t 값을 곱해준 게 확장 불확도입니다. 함수 그렇게 걸어놨죠? 0.008 곱하기 2.261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값과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죠? 0.014, 0.017 확인해 보겠습니다. 0.014, 0.017, 좀 다르네요. 그죠? 이 교과서에서는 이 각각의 표준 편차와 표준 불확도를 구할 때 그때그때마다 반올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그때그때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해 볼 텐데 우선 그 넓이라는 것은 a 곱하기 b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죠.
자, 유효 숫자를 고려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다 5개죠. 그러니까 5개까지 고려하면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수의 표현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과학적인 표기 방법이 지수의 표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표기법을 고려하면은 지금 이 가리네요. 자, 줄여서 1.2212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표현한 넓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불확도를 구할 때는 우리 불확도의 전파법칙을 써야 되겠죠. 넓이가 a입니다. 그래서 델타 a는 뭐 이제 라운드 a분의 라운드 대문자 a의 델타 a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라운드 b분의 라운드 a 곱하기 델타 b 전체의 제곱의 제곱근이 불확도 전파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의 불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얼마냐 하면은 b가 나오고요. 델타 a 더하기 얘가 얼마냐 하면은 a가 나오죠. 델타 b 전체의 제곱, 전체의 제곱의 제곱근입니다. 그죠? 자, 이 식을 선생님이 엑셀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불확도 구하는 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식입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스퀘어 루트를 걸었죠. 는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쭉 걸고요. 각각에 대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라라는 파워, 제곱에 대한 함수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라라는 거니까 지금 이 식을 여기 엑셀로 걸어준 겁니다. 걸어줬더니 불확도가 얼마냐 하면 구해보니 0.804를 되는데, 우리 교과서 불확도를 표현하는 규칙을 한번 보세요. 어딨냐면은 교과서 17쪽입니다. 17쪽에 측정값에서 불확도를 나타내는 규칙을 보면 하나의 유숫자가 되도록 반올림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0.0849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의 그 유숫자만 남기려면 0.8만 남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크게 여기 적어볼까요? 1.2212 유효자 5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0.8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요 지수 법칙을 맞춰줘야 되니까 0.0008 됐습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바로 단위를 빼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단위가 얘의 단위가 밀리미터고요. 얘의 단위도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자,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를 하면은 마이크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크로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10의 세제곱과 마이크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밀리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자, 따라서 답은 1.2212 플러스 마이너스 0.0008 전체 괄호 할까요? 밀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건 전체 괄호 필요 없네요. 그죠? 우리 지금 곱하기 사라졌으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값이 1.2212 밀리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확도는 0.0008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좋겠네요. 그죠? 1.2212 플러스 마이너스 0.0008 전체 괄호 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제곱미터 요렇게 입니다. 자, 지금 단위가 가렸네요. 자, 지금 쓰다 보니까 더 줄이겠습니다. 내 얼굴을 이동할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쓰면 밀리를 마지막에 여기 남기는 것보다는 오른쪽 밑에 보면
마이너스 세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 요렇게 하는 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서 우리 30 몇 초까지 끝낸 거죠? 37초까지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